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서 이제 기관 금융의 심장부로 직접 수혈되기 시작했다. 네, 와, 표현이 아주 정확한데요. 이게 단순한 파트너십 발표가 아니에요. 앞으로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 같은 뉴스죠. 맞아요. 그 리플이 엘맥스 그룹에 1억 5천만 달러 이 규모의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엘맥스가 RLUSD를 기관 거래의 핵심 담보 자산으로 통합한다. 이런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헤드라인만 보면 그냥 리플이 또 어디에 투자했구나 하고 넘기기 쉬운데 파고들수록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럼요. 돈의 액수보다 그 돈이 오간 조건이랑 목적,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발표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거래에 담긴 세 가지 핵심적인 약속을 먼저 뜯어봐야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그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제공, 즉 파이낸싱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지분 투자가 아니고 부채성 자금 형태라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이건 그냥 투자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지분 투자는 엘맥스라는 회사의 소유권을 일부 가져오는 거지만 부채성 자금 지원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것에 가깝거든요. 리플의 목표는 엘맥스가 여러 자산군을 아우르는 글로벌 인프라로 성장하는 걸 돕겠다, 이거죠. 아하. LMX가 성공적으로 크면 그 인프라의 핵심 연료로 쓰이는 RLUSD의 가치나 활용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니까요. 이건 뭐랄까, 서로의 성공에 베팅하는 전략적인 동맹관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와, 엘맥스의 성장이 곧 리플 생태계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굉장히 영리하게 설계된 윈윈 구조군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핵심, 이게 오늘 이야기의 본질인 것 같은데요. RLUSD의 새로운 역할이요. 네, 바로 핵심 담보 및 정산 통화로서의 역할입니다. LMX가 앞으로 은행이나 브로커 같은 기관 고객들이 쓰는 인프라에 RLUSD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네네. 여기서 꼭 주목해야 할 단어가 크로스 콜레터럴하고 마진 효율성 증대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기관 트레이딩을 안 해보신 분들께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로스 콜레터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이점을 주는 건가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홍콩에 있는 어떤 헤지펀드 매니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새벽 3시예요. 갑자기 유로달러 외환 포지션에 대한 추가 증거금, 즉 마진콜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피곤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달러 자금은 암호화폐 선물 포지션을 담보하는 데 묶여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매니저는 잠도 못 자고 이 계좌에서 돈 빼서 저 계좌로 옮기고 아주 복잡하고 시간 걸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자본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비효율적으로 묶여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정말. RLUSD를 이용한 크로스 콜레터럴은 바로 이 문제를 풀어줍니다. RLUSD라는 단 하나의 담보자산만 맡겨두면 그걸로 외환 거래도 하고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도 하고 심지어 다른 자산 거래까지 그냥 넘나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여러 개의 잠긴 금고를 하나의 만능 열쇠로 여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편리한 수준이 아니에요. 수백만 달러의 자본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과 같은 정말 엄청난 효율성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RLUSD가 기관들의 운영 자본 그 자체가 되겠다. 이런 선언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은 리플 프라임이랑 LMX 디지털의 결합이었죠. 이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나요? 이건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스톱 서비스요? 네, 프라임 브로커리지라는 게 기관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하고 레버리지를 쓰고 또 여러 거래소에 흩어진 유동성을 한 곳에서 이용하게 해주는 관문 역할을 하거든요. 문 같은 역할.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관문이랑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 즉 거래소가 분리되어 있어서 비효율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이 파산할 위험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내가 거래하는 저 거래소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겠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리클 프라임이라는 관문과 LMX라는 거래 장소가 하나로 딱 합쳐지면 기관들은 한 곳에서 신용을 얻고 거래를 실행하고 자산을 보관하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파편화된 시장의 위험과 불편함이 사라지는 아주 매력적인 통합 솔루션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발표 내용이 왜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지 알려면 파트너인 LMX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 짓는 거겠죠? 그럼요. 차원이 다릅니다. LMX는 태생부터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 설계된 곳이에요. FX, 즉 외환 시장에서 이미 수십 년간 엄청난 신뢰랑 기술력을 쌓아온 거물급 플레이어고요. 아, 원래 외환 쪽이군요. 네, 스스로 2025년 기관 거래량 목표가 8조 2천억 달러다. 이렇게 공언할 만큼 규모와 자신감이 엄청난 플랫폼입니다. 8조 2천억 달러요? 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은행,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같은 고래들이 노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뉴스를 단순히 RLUSD가 어느 거래소에 상장됐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핵심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상정은 그냥 거기서 사고 팔 수 있게 됐다는 의미에 불과한데 말이죠. 맞아요. 이건 상장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기반 레이어, 그러니까 인프라의 일부가 되었다는 게 중요해요. 제가 즐겨 쓰는 비유인데 자동차 쇼룸에 신차가 전시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의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으로 아예 채택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겉으로 바로 보이진 않지만 그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된 거죠. LMX 측의 설명을 보면 그 활용처가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현물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일부 법정 통화폐어, 그리고 무기한 계약이나 CFD 같은 파생상품 거래에서도 담보랑 정산 통화로 쓰일 거라고 하니까요.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이건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패러다임의 변화. 네,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결제의 편의성이나 달러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 이 정도로만 여겨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기관 트레이딩의 운용 자본, 즉 실제 금융 활동을 굴러가게 하는 피와 같은 역할을 일부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RLUSD.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현재 시장에서 RLUSD의 체급은 어느 정도인가요? 솔직히 USDT나 USDC만큼 이름이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좋은 질문이에요. 객관적인 현실을 파악하는 건 중요하니까요. 데이터 사이트들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RLUSD의 시가총액은 약 13억에서 14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말해서 시총이 1,100억 달러가 넘는 테더나 300억 달러가 넘는 서클에 비하면 아직은 비교하기 좀 민망한 수준이긴 하네요. 그렇죠. 이건 마치 동네에 작은 수제 맥주 양조장이 버드와이저가 후원하는 리그의 한 개 구장에서만 맥주를 팔기로 계약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로 정말 경쟁이 될까요? 아주 날카로운 비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규모는 작다는 걸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시작해야 해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은 규모의 경쟁이 아니라 역할의 경쟁이라는 점입니다. 그 수제 맥주가 평범한 맥주가 아니라 오직 그 구장의 VIP 라운지에서만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최고급 샴페인 같은 역할을 맡게 된 거라면 어떨까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바로 그거예요.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아직 뚫지 못한 기관 금융의 핵심 담보라는 아직 가치 높고 독점적인 활용처를 선점한 겁니다. 앞으로는 단순 시가총액 순위가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으로 전개될 수 있어요. RLUSD는 그 싸움의 첫 번째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죠. 규모는 작지만 가장 중요한 활용처를 선점했다.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번 딜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서 기관들을 위한 하나의 완결된 생태계, 이른바 기관용 4종 세트가 완성되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번 딜을 구조적으로 해체해서 보면 기관 투자자라는 까다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완벽한 퍼즐 조각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4종 세트가 바로 핵심이죠. 첫 번째는 당연히 거래의 기초가 되는 담보이자 정산 통화, 바로 RLUSD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기관들이 실제로 주문을 내고 거래를 실행하는 고속도로,
바로 엘맥스라는 거래소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스터디, 즉 안전한 자산 보관 서비스죠. 엘맥스 커스터디가 이 역할을 맡고요. 네, 기관들은 자기 자산이 거래소 자산이랑 섞이지 않고 명확히 분리된 금고에 보관되는 걸 법적으로나 안정성 측면에서나 필수적으로 요구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조각일 수 있는데 바로 리플 프라임입니다.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정문이자 컨시어지 역할을 하는 프라임 브로커죠. 아, 건시어지. 네, 신용을 제공해서 레버리지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여러 시장에 대한 접근을 터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이제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험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리플 프라임이라는 정문을 통해 RLUSD를 들고 시장에 들어와서 엘맥스 커스터디라는 안전한 개인 금고에 자산을 맡기고 그렇죠. 이든 암호화폐든 마음껏 거래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RLUSD라는 단 하나의 연료로 담보와 정산을 모두 해결하고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매끄러운 흐름, 이게 바로 기관들이 원하는 겁니다. 복잡하고 파편화된 시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통합된 효율적인 인프라. 이 구조가 완성되었다는 건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이 다시 한번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결제 버튼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어가고 있다. 이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지는 겁니다. 구조적인 의미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아마 속으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XRP 가격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데 이 방안의 코끼리 같은 질문을 이제는 마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결론부터 확실히 말씀드리면 RLUSD의 채택 확대가 XRP 가격급 등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자동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저희는 섣부른 가격 예측은 항상 경계하죠. 대신에 이번 뉴스가 XRP 생태계에 어떤 구조적인 긍정적 신호를 주는지 그 본질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구조적인 긍정적 신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리플 생태계의 기관 접점이 아주 넓고 깊어진다는 겁니다. 넓고 깊어진다. 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기관용 4종 세트라는 파이프라인에 RLUSD가 기본 담보로 깔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이프라인을 한번 이용하기 시작한 기관들은 자연스럽게 리플이 제공하는 다른 결제나 유동성 솔루션에도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락인 효과가 생기는 거죠. 아,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 어려운 아주 잘 짜인 생태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셈이군요. 그리고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요? 네, 바로 ETF 수급이라는 이것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또 다른 엔진입니다. ETF 수급? 네, 이건 RLUSD 이슈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시장의 큰 그림을 볼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예요. 최근 보도를 보면 출시 이후 XRP 관련 ETF 상품들로 누적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아,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상당한 규모더라고요. 이 자금 유입은 RLUSD의 사용처 확대와는 다른 동력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앞으로 시장 전체가 강세장으로 전환된다면 이 두 개의 엔진, 즉 기관 인프라 채택이라는 내부 엔진과 ETF 자금 유입이라는 외부 엔진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아, 긍정적인 효과를 훨씬 더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직접적인 가격 인과관계라기보다는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무르익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XRP가 8달러 간다, 10달러 간다 같은 숫자를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될 때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열릴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나눠서 생각해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전한 접근이라고 봐요. 그럼 그 시나리오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가장 긍정적인 강세 시나리오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요? 강세 시나리오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엔진이 모두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즉, ETF로의 자금 유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동시에 엘맥스에서의 RLUSD 실사용 지표, 예를 들어 실제 거래량이나 담보로 사용되는 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이 데이터로 확인될 때죠. 아, 데이터로 확인될 때? 네, 이 두 가지가 함께 발생하면 시장의 기대감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뉴스는 좋은데 시장 반응은 좀 미지근한 그런 중립적인 시나리오도 있겠죠? 네, 중립 시나리오는 뉴스는 굉장히 컸지만 실제 기관들의 채택과 사용량 증가는 생각보다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인프라가 깔렸다고 해서 모든 기관이 다음 날부터 전 재산을 RLUSD로 바꾸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경우 단기적인 가격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고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 좋은 약세 시나리오도 고려해야겠죠.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 소용없을 때가 많으니까요. 물론입니다. 약세 시나리오는 우리 내부의 호재와는 전혀 상관없이 외부 거시경제 리스크가 터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금리 인상이나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다면 아무리 좋은 개별 뉴스가 있어도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서 그 효과가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변수죠. 명확한 시나리오 분석 감사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격이라는 결과값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들을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태도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죠. 자, 그럼 오늘 길었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 하나입니다. 이번 리플과 엘막스의 협력은 단순한 파트너십 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 거래의 심장부, 즉 담보와 정산이라는 금융의 인프라 레이어로 직접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뉴스입니다. 네, 이 구조적 변화의 흐름을 앞으로 계속 놓치지 않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두 가지의 핵심 체크 포인트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이 두 가지만큼은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LMX에서 RLUSD가 실제로 담보로 얼마나 쓰이기 시작하는가 이겁니다. 앞으로 관련 데이터가 공개된다면 실제 거래량이나 마진에 사용된 RLUSD 규모 같은 구체적인 숫자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가 현실이 되는지를 직접 목격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XLP ETF로의 자금 유입이 연속성을 보이는가입니다. 반짝 유입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꾸준하고 의미 있는 규모의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체력을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주시하시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시나리오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